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한 따끈따끈한 오늘의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지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르니까요. 강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어젯밤 사흘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역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 총조 사기 사건 공모 혐의로 10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도 이용당했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잠시 뒤 김길수 검거, 전 총조 남현희 씨 사건 다루는 오후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오후 궁금에서는요. 도주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원 교수, 개한진 변호사,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특수강도 혐의로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에다요.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달아난 김길수가 어제 사흘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어제 붙잡힌 김길수 모습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숟가락은 우발적으로 먹은 건가요? 그러면 왜 드신 거세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연락한 게 맞습니까? 네, 장가희 기자. 탈주범 김길수 어떻게 하다가 잡혔습니까? 어떻게 잡혔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안양병원에서 도주한 이후에 양주 가서 머리 자르고 창동 가서 사우나하고 또 당고개에서 분식 먹던 김길수. 네. 도주 3일째인 어젯밤 9시 24분 의정부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김길수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연인 A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이 김길수가 도주하던 날 의정부로 도망갔을 때 택시비 10여만 원을 대납한 여성입니다. 배상원 교수님, 검거 당시 상황 보니까요. 굉장히 좀 긴박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수관계인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청영장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그 특수관계인이 협조를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후에 이제 보복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경찰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각각의 그 공중전화 부스에는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위치가 바로 뜹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경찰한테 그 경고를 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전화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12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김길수가 통화를 한 이후에 걸어서 도보로 이제 이탈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거칠게 저항을 했나 봅니다. 다행히도 다른 다친 사람 없이 검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이제 공중전화 전화하다가 이제 덜미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 도주 상황에서 이제 대담하게라고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연인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원래는 이제 처음에 연락했던 사람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경찰이 확인할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그것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조력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조금은 사실은 준비된 거가 미흡하다고 할지 그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모하다고 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배한진 변호사님, 이 김길수가 이제 이번 탈주가 계획된 거는 좀 아니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근데 서울 한복판, 경기도 넘나들면서 옷도 여러 번 갈아입고 계획 범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범행을 계획하게 도주하기 전에 이미 그 플라스틱 숟가락을 먹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제 직원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원 직원복으로 환복을 했고, 그리고 범행 이후에도 계속 이발을 하고 환복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이 조금 약해진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확인된 움직임들 보면요. 일단 뭐 계획적이었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뭐 조력자는 분명 아까 연인이라고 하는데 조력자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조력자가 아무래도 4일까지는 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행적이 안 나오는 건 5일하고 6일입니다. 이틀째. 그러니까 5일은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6일도 저녁 때 나타난 거니까 그럼 어디서 잤느냐? 그죠? 어디서 뭘 먹고 있었느냐? 그럼 그 돈이 동생이 준 돈을 가지고 그냥 도로 댕기기만 했느냐? 이 부분이 조력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옷을 갈아입은 부분이 몇 번 있는데 저게 횟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은 조력자가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김 교수가 5일 뭘 했는지 그러니까 뭘 했는지가 정확히 도주의 이유가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일단 다른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예. 뭐 한번 봐야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배한진 변호사님 이제 네. 그 저 연인 있지 않습니까? 해당 네. 여성이라고 하는 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범인 도피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도 그런 혐의로 수사를 했다고 시작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인 도피 과정에서 현금을 건네주고 뭐 그런 걸 목격했던 택시 기사의 어떤 진술, 그다음 CCTV 증거가 있다라면 비교적 쉽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지만요. 교정 당국의 뭐 지연 신고가 이 사건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너무 한 시간 늦게 일단은 맞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검사 시절에 그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예.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할 때 상황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즉시 경찰관에 신고한다는 걸 매뉴얼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정 당국에서도 분명히 그런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준수됐는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 사건 마무리했으니까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길수가 일단 바로 수감되긴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배에는요 이 삼킨 플라스틱 숟가락 그 손잡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건지 다시 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건지 네. 변호사님 어떻게 이거 제 앞으로 경험상 됩니까? 어쨌든 그 수용자의 그런 질병 이런 거는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주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병원 치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병원 다시 가게 되면은 이거 정말 네. 철저하게 다시는 못 도망가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훈 교수님, 이 동원된 인력이 3,700명에 달하더라고요. 이번 이 김기수 잡으려고 이 무려 사흘이 걸린 것을 두고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의 훈련을 하면은 네. 초기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가 됐으면은 실제로 택시 안에서 잡혔겠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이 잡혔겠죠. 근데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이미 경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오히려 안양 쪽에 있는 교도관에 비상 소집을 해버렸어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00명을 동원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법상에도 작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형 집행에 대한 수용이 처우된 법률의 72시간은 교도관이 수사를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니까 소집만 해놓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법을 좀 바꿔서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도권을 경찰로 넘기거나 아니면 아예 검찰 쪽으로 아니 넘기거나 이런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기동대 투입도 늦어갖고 엉뚱한 데 가서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나타난 건 의정부예요. 네. 그렇죠. 경계를 2번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차제에 법무부에서는 이걸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거 시스템 이번 기회에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5군 근무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얘기입니다. 전청조 씨 구속에 이어서 어제 남현희 씨가 경찰에 출석했는데 장가희 기자 어떻게 된 거죠? 전청조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남현희 씨가 입건이 된 건데요. 송파경찰서에서 어제 오후 2시 20분에 남현희 씨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가 넘어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현희 씨에게 저희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전청조 씨하고 공범 의혹 있으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억울한 점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네, 배한진 변호사님, 뭐 남효인 씨 나갈 때 아무 말 안 하네요. 네. 일단 남효인 씨 측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기존 입장은 자기도 이제 전 씨한테 속은 입장이다. 일단 피해자로서 뭐 공범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었습니다. 남 씨 측의 이제 법률 대리인도 같은 취지로 입장문을 내서 그동안 이제 전 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씨를 이제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11억의 피해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네. 남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고소가 돼서 자동 입건이 됐지만 자기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뭐 고소가 됐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극구 부인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11억 이상 사기당한 그 전문직 부부가 일단은 공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뭐 고소 대리를 많이 해봤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자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피의자로 피고소인으로 특정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무턱대고 피해 회복이 뭐 쉽다고 그래서 피고소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 그런 처벌을 감수하면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허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전문직 부부의 경우에는 전 씨 외에 남 씨도 뭔가 관여를 했다라는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요, 가장 이 사기를 많이 피해를 당하신 부부니까 남효인 씨가 일단 자기 고가 자동차 명품 뭐 다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 그런 부분을 좀 선처를 좀 받아서 이게 피해를 보상을 좀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사실은 우선적으로? 사기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원칙적으로 피해자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만약에 그 범죄 수익금으로 그걸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 교수님, 이 남효인 씨는 일단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완강해 보입니다. 나는 공범 아니다. 근데 남효인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이게 좀 묘한 말입니다. 방조와 공범이 영역이죠. 공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 방조는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은 일 본인이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청조가 무슨 일을 나쁜 일을 벌이는 걸 그냥 방관했다. 그럼 그건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면에 있는 거는 본인의 방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도덕적인 책임이든 민사적인 책임이든 형사적인 책임이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묘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참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의지는 완강해 보이는데 약간 좀 회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피하는 예. 부분이 있다. 배한진 변호사님, 네. 남효인 씨가 이제 전청조 대질조사 신청서를 제출을 일단 했습니다. 네. 이번엔 성사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변호사 대동하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질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양 사건 관계인의 주장이 다를 때 실시를 하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당해서 속았다라는 이제 고소인들과 나는 속인 적 없다 피의자들이 이렇게 두 명을 대질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전 씨와 남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씨는 지금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범행을 이제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남 씨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에 아예 가담한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공범끼리의 말이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방조도 안 했다라는 입장이겠죠. 네. 남효인 씨 같은 네. 경우엔. 예. 배성 교수님, 이제 대질 조사를 남효인 씨가 신청한 건요. 일단은 자기가 앞서 주장한 것처럼 뭐 나 공범 혐의가 전혀 없고 떳떳하다 뭐 이런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일 거 아니에요. 뭐 손해 볼 건 없죠. 어. 당연히 이렇게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질 조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사실은 본인한테 손해될 거 없지만 글쎄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감정적인 싸움이 날 겁니다. 감정적인 그죠? 싸움. 그러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맡은 대질이라는 게 마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떼어놓고 변호사분들이 중간에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장가 기자, 지금까지 전청조 관련해서 경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건이 뭐 하룻밤 사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청조 씨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11건 그리고 진정이 1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중 1건은 남현희 씨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조금 전에 남현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명, 피해액은 26억 원입니다. 배상 교수님, 전청조가 지금
뭐 지금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수십 명한테 지금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범이 좀 돼가고 있는데 배짱이 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떤 유형의 그런 사기꾼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심리 지배형, 뭐 이제 영어로 죄송합니다. 서브오디네이트형. 이걸 뭐 우리 관행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이 저기 범죄 분류상으로는 서브오디네이트형인데 심리 지배형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약간 쉼 없이,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여러 걸 동시에 하는 사기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기꾼도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어떤 시점을 보면서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그 수익금을 다른 쪽이 쓰고 다른 쪽에 쓰고 지속적으로 한 번에 그 규모를 키우는, 그 다음에 잠깐 휴직이 있다 다른 걸 하는 이런 방식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청조가 27살로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기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사기 전문 사기범들은 아마도 주변의 영향이 크다. 특히 뭐 알려진 것처럼 아마도 부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또 수감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과가 예.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그런 주변 사람들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나요? 문화적인 또 모방, 사기는 모방이 되게 심하거든요. 어. 굉장히 빠르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같이 네. 사기꾼들이 모여 있으면은 또 그런 사례들 듣고 하나요? 이걸 이렇게 학습한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집중적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사실 교정 문제도 사실은 교도소 내 교정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교도소 안에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오늘도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가요. 단독 입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전해주시죠. 저희가 며칠 전에 이 피해자의 인터뷰를 목소리로 단독으로 내보낸 바 있는데요. 오늘은 피해자와 전청조 간의 대화 내용을 이 카카오톡으로 단독으로 또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카톡 내용을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카톡 대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내보내기는 조금 없었던 이유가 욕이 너무 난무해서요. 네. 누가 욕을 했냐면 전청조가 피해자에게 욕을 했습니다.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전청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차단할 거야. 미리 입금해 줄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분이 안 풀리니까 너 죽어. 아니면 내가 죽을게. 알아서 돈을 준다는데 왜 매번 난리야? 라면서 입에 좀 담을 수 없는 욕을 오히려 전청조 씨가 피해자에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피해자들이 일부러 전청조 씨에게 좀 절절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네. 있는데요. 이렇게 전청조 씨가 아나무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좀 내 돈부터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오히려 전청조 씨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피해자들이 전해왔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단독 입수 내용인데 정말 또 한 번 매일같이 충격적인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현진 변호사님, 혹시 사기 사건 담당하셨을 때요. 네. 뭐 이런 전청조 같은 이런 사기꾼의 모습 뭐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까지 피해자들한테 욕을 하는 경우는 저는 흔치 않았는데 하지만 피의자들이 피해자들한테 이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쓰는 수법이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너가 고소하는 순간 너 빼고 다른 피해자들한테 돈 다 돌려줄 거야. 너만 제외할 거야. 마치 고소하면 오히려 피해 회복이 안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자, 표사원 교수님, 이 전청조가 피해자한테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좀 이유가 궁금한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기꾼들은 적반하장이죠. 기본적으로 적반하장 전략이 되는 거고 약간 강약, 약한 자한테는 심각하게 강하게. 그래서 초장에 심리적으로 소위 약혼을 죽이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네가 그러면은 너는 아예 조금만 나한테 숙이고 들어오면 조금 내가 띄워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일종의 심리적 지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초기 부분이 욕이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어떤 너 그럼 내가 죽어버릴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좀 기세가 좀 줄어듭니다. 피해자분들이. 사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조금이라도 피해금을 환수하려고 조금 이렇게 좀 숙이고 들어가거든요. 절절매는. 예.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저희가 입수한 단독 보도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가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면서 지난주 금요일 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옷을 직접 벗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시청자 모두 놀랐는데 이 수술할 당시에 사진 그리고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저희가 또 김민석 의원 통해서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오히려 전청조 씨에게 내가 병문안을 갈까? 괜찮아? 내키지 않으면 괜찮아라고 피해자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절절 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전청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키지 않아라고 오히려 자신이 좀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있는데 남현희 씨는 분명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 전청조 씨에게 동정심을 가졌다라는 말을 했고 또 어느 날 자신의 옆에서 누워서 본인이 남자라는 걸 전청조 씨가 노출시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랬죠. 전청조 씨는 꾸준하게 남현희는 처음부터 줄곧 전청조 씨가 여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철저히 우리 둘은 타인들에게 숨겼다라고 했어요. 또 너 여자인 거 들키겠어? 라면서 남현희 씨의 권유로 가슴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의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건데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남현희 씨가 저한테 진짜로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대 라는 발언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현희 씨가 저한테 편지 쓴 사진이 캡처된 게 하나 있어요, 메모로. 너가 가슴 수술을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앞으로의 삶에 너가 큰 수술을 앞두고 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누워서 이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좀 당황스러운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분명한 거는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 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뭔가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뭐 갈비뼈 수술이 큰 수술도 아니고 본인은 알고 있었고 연고 발라주기도 하고 드레싱도 본인이 해주고 그랬던 건 맞아요. 호르몬 주사 맞으러도 같이 갔고요. 조금 전에 보였던 사진 수술실 같은 사진인데 뭐 수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까지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변호사님, 두 사람 주장 계속 엇갈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 사기죄 기만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전 씨는 남 씨도 뭐 알고 있었고 마치 이제 사기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수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남 씨를 좀 엮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남 씨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고 이미 남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변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뭐 주장이 엇갈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교수님은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 약간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요. 뭐 두 사람 어떤 심리로 좀 이러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일종의 같은 동질감을 가졌다. 그리고 한쪽 남현희 씨 측에서는 그런 건 맞지만 실제로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감정과 사실이 섞여 있어갖고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 주장에 명확히 하실 것은 전청조 같은 사기꾼들은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걸 이제 그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은 팩트에 근거한 얘기의 일부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남의 진술을 비교해 볼 때 되는데 사실 서로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전청조가 지금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사건이요 검찰에 송치돼서 이제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면 전청조는 이제 남성과 여성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성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적인 외부 성기 모양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교도소로 갑니다. 다만 본인이 정체성을 다르게 진술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성정체성이 다르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청조라는 사람은 여성이고 성정체성을 사기에 이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성교도소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범죄학자에서 입장이고 예. 법률가 입장은 다를 수 있을 수 있죠.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 성전환자는 예를 들어 네. 어떻게 수감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주민등록 그 번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생물학적인 걸 기준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2번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좀 사기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사기 전략을 한번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두 사람의 이제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제 전통도 사기 수법을 분석한 인터뷰가 또 나와서 이게 좀 많이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변호사가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이렇게 아주 후한 점수 줬습니다. 모든 사기 전략을 쏟아부어서 피해자를 속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처음에는 좀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면서 접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공략해서 이 거액을 건넬 정도의 친밀감 그리고 신뢰 이런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쌓고 추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미안한 감정을 활용하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또 말솜씨, 임기응변도 이 사기꾼들의 주 무기인데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약간 의심을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면 재력 아니면 유명인들과 친분을 과시해서 의심을 거둔다고 합니다. 전청조 씨도 이부진 씨나 또 그 오은영 박사 네.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랑 나랑만 아는 비밀이야. 라는 식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주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또 고립시키기도 한다는데요. 모두 전청조 씨가 쓴 수법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사기 전문 검사 출신의 임채원 변호사가 이거를 분석을 한 건데 변호사님, 이 13가지 뭐 사기 수법을 언급을 했었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좀 더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시 같이 어떤 인맥을 과시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들은 많은 사기의 피의자들이 사실 구사하는 그런 방법 중에 예.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전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뭔가 디테일하게 이제 기망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뭐 사기 사건 이렇게 뭐 수사할 때 네. 피해자나 고소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고수익을 보장하면 본인이 왜 투자 안 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안내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직접 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거짓이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네. 자, 교수님,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요. 전청조의 타깃이 이 직장인한테 집중됐다 하더라고요. 이 직장인 위주로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사기꾼들은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아이템이라는 건 시류에 따라 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직장인한테 지금 주식 투자에서 제일 그래도 핫한 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고급 정보를 통한 이런 거죠. 거의 혹하지 않습니까? 솔깃하죠. 대부분.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까운데 사실은 닿기 좀 어려운. 근데 본인은 누구냐면은 재벌 3세인데 성공한 재벌 3세란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떤 선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섞어서 사기치는 게 가장 전청조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학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처음에는 조금의 저에게 컨설팅비를 통해서 뭘 하다가 너만 알려줄게라고 꼬신 다음에 고액의 컨설팅비를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그래서 직장인들이 아주 그 전청조한테는 아주 적극적인 피해 대상이 되겠죠. 교수님 말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전청조가 이제 사기 등 전과 10범으로 네. 알려졌고 20대 뭐 이제 후반으로 가는 좀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이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이 그렇게 좀 낮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실무상 경험하는 것도 좀 체감하는 것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제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그런 형이 선고되도록 돼 있고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1년부터 4년까지 사이에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사기죄 같은 재산 범죄는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도 이 피해 회복이 됐는지 여부가 사실 관건이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이 다액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면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피의자들이
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속칭 이제 외상합의라 그래서 돈을 피해 변제 다 하지 않고 나중에 내 말 믿어 뭐 갚아줄 테니까 일단 합의서 써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선처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장가 기자, 이 논란이 좀 계속되면서요. 뭐 전청조가 보낸 메시지에서 나온 뭐 밈이라고 하죠. 뭐 독특한 말투가 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I am 신뢰 이런 말은 뭐 워낙 화제가 되긴 했으니까요. 전청조 씨가 뉴욕에서 나고 자랐다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경험은 없어 보이고 또 어릴 적 친구도 한 인터뷰를 보면 청조가 뭐 오케이, 어허 이런 식으로 좀 영어를 잘하는 척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말투가 좀 유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말투 밈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판매 홍보 문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지자체에서도 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청조의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전청조의 말을 단순히 따라가고 이거를 희화화되고 끝이 나버릴까 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뭘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냐, 또 집단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더욱 많이 전청조라는 이름이 좀 오르내리면 좀 더 이 사건을 좀 키워서 사건을 뭐 다 같이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건 밈 뭐이라고 하는데 뭐 독특한 용어긴 한데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뭐 밈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범죄를 희석시킬 수 있죠. 범죄자에 대한. 그래서 저게 조금 더 나가면 전청조에 대한 무슨 숭배 모임 같은 모임들이 사이버 공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유행에 대한 선택은 각계의 개인의 몫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겠고 네. 공적 기관에서 저걸 선도하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렇게 많은 뭐 사람들이 이거 말투 따라하는 거 어떤 네. 측면에서 좀 보세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피해자들에는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전청조의 기망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정말 황당무계하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청조 남인 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마치고 나온 권지용 씨가 이제 취재진한테 전한 입장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정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권지용 씨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가는 모습을 봤는데 배한진 변호사님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스스로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간이 시약 검사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도를 뭐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무상 제가 경험을 해보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정밀 검사에서 이제 음성으로 나온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고 반대로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에서는 양성 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밀 검사 결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데 차이가 뭐 많이 나나 봐요. 네, 그 실무상 이제 국가수의 정밀 감정 검사 결과가 뭐 그 증거 능력 자체가 뭐 배척되거나 판사가 그걸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거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모바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제 1cm씩
모발이 이제 성장한다는 걸 기준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체내 신진 대사 활동을 거쳐서 이제 두피에 있는 모근부터 이제 마약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cm, 한 달에 1cm씩 위로 올라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시기 추정 감정이라고 해서 1cm 내지는 3cm 이런 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어느 정도 투약 시기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모발, 다리 털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새는 워낙 이제 모발 같은 경우에는 탈색, 염색 이런 증거인명 행위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눈썹, 그다음에 다리털 같은 채모, 이렇게 탈색이나 염색이 좀 어려운 그런 채모까지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권지용 씨가 아까 모습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모습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비틀비틀한다거나 뭐 이렇게 몸을 만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마약 부작용이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이런 의심들도 사실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게 마약 뭐 투약했던 분들의 어떤 특이 증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저 권지용 씨와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어떤 건가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어떤 특이한 행동 때문에 투약자로 단정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예, 지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만큼 사실 재판에서 유죄까지 확정이 돼야 사실은 뭐 범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 기자, 예전에 보면 권지용 씨가 뭐 공항에 출국한다든지 그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사실 보여줘서 좀 걱정하는 팬들이 좀 있었잖아요.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나요? 뭐 어제도 사실 뭐 5, 6분도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몸을 좀 꼬은다거나 좀 솔직히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뭐 조사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뭐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과 전문의 통해서 이 G드래곤 씨의 이런 몸을 비튼다거나 뭐 눈을 좀 크게 뜬다거나 이런 게 좀 유아인 씨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이 전문가도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G드래곤 씨가 사실 가수이고 예술가이지 않습니까? 네.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좀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관련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우선이다. 그 후부터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습 갖고는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그런 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게 어쨌든 이제 권지용 씨가요, 웃다가 끝났다 뭐 조사를 이렇게 좀 농담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던데, 일단은 일각에서는 권 씨가 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입장인데 그래도 좀 태도가 좀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아티스트로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자신의 팬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말하자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갖고 성실하게 조사받는 일반 국민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네. 그 일종의 좀 농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 국민들 대상으로 농담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물론 본인이 몸을 꼬고 이런 거는 본인의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팬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들 대하는 모습으로 진중한 모습으로 한두 마디 정도의 것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권지용 씨가 또 조사 마친 뒤에는요, SNS에다가요, 사자성어, 사필귀정의 뜻을 담은 게시물을 좀 올렸었습니다. 뭐 결백하다 이런 심경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결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의 사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찰이 의도해서 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 수사하는 절차대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그럼 본인은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일종의 다른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조금 과도한 느낌이 듭니다. 또 장관 기자, 그리고 이 보면은 팬이 언급되자 뭐 이렇게 미소까지 좀 보이더라고. 취재진 질문하니까 팬이 언급되니까 살짝 웃는 모습도 보였는데, 권 씨의 이런 모습이 좀 아까 언급된 것 같긴 한데 어떤 누군가를 좀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어제 저도 권지용 씨의 그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계속 돌려봤는데 예. 왼쪽 입술을 싹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게 좀 자신이 좀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마련인데, 과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이진욱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30대 여성 A씨가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진욱 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진욱 씨는 이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요. 경찰서에 출석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화제가 됐었고 이후 이진욱 씨는 고소 14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입꼬리가 좀 올라가는 게 뭐 나 아닌데 왜 그래? 결백하다 이런 거의 표정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형태는 이제 생리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위쪽과 아래쪽이 약간 부조화가 일어날 때 이것이 이제 비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워낙 그 이른바 이 얼굴 표정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또 저 예술가시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술가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많은 말씀 들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했던가요? 브랜뉴뮤직 대표 라이머와 방송인 안현모 씨 부부가 최근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간 여러 부부 예능에 출연하며 결혼 생활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성격이나 의견 차이가 나타난 방송 내용을 짜깁기 해 이혼 사유에 대한 억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야 두 사람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조용한 응원 아닐까 싶네요. 우리에게는 안 물어요. 사고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제 경북 성주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는데요. 당시 목줄이 풀린 상태였던 개가 벼란간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뜯고 공격을 뿌리치는 손까지 물어 왼손 검지 한 마디가 절단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해당 견주가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먼저 도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나에겐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누군가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취업 준비를 하는 평범한 20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별로 이상할 게 없죠. 하지만 이 말, 또래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유정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이 눈물이 뭘 의미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 가족이 흘리는 눈물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순서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는요. 누가 환자인가 이런 얘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며칠째 누가 환자인가 설전 중인데 어제는 이전 대표가 억지 봉합쇼라고 하면서 내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에 재반박 벌어지고 있는데 장희찬 최고께서는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세요? 이 환자 설전이? 글쎄요. 이게 이렇게 길어질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에게 영어를 쓰면서 면박을 준 사람이 환자지 다른 사람이 환자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본질은 뭐 누가 환자냐 뭐냐 이런 정치적 논란 이전에 기본적 인간적 예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이전에 부산까지 찾아온 우리 사회의 원로를 영어를 써가면서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다라는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면박을 준 사람은 아무리 뭐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는 국민들의 요구 앞에서 결격 사유를 스스로 여지없이 보여준 게 아닌가 합니다. 강선필 대변인께서는 그럼 어떻게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다릅니다. 제 이준석, 이뇨한 일명 환자 논란은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도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실 인요한 위원장에게 이미 이준석 대표는 선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찾아왔으니 이준석 대표로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태도를 보면 아무리 본인에게 조금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올바른 소리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라는 어떤 비난에 있어서는 편치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자 설전 논란은 그냥 오늘까지로 끝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오늘 오후에 만난다고 하는데 장희찬 최고 이 소식 접하셨나요? 네, 저도 보도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공개로 회담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대구를 방문한 김에 최근 저희 당을 향해서 쓴소리 막 하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겠다는 게 이뇨한 위원장의 명확한 기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 게 이미 이뇨한 위원장을 만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번에 만나게 될 김종인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당과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남이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만 유독 선결 조건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경력이나 정치 경험이 이준석 전 대표보다 모자라서 조건을 안 내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디서부터 다른지 확인하는 게 정치의 과정입니다. 이런 대화와 만남이 계속될수록 가장 어리고 정치 경험도 짧은데 가장 많은 조건을 덧붙이는 이 전 대표의 옹졸함만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이뇨한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떤 얘기 좀 나눌 것으로 조금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을 먼저 듣겠죠.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화두를 던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을 듣지 않을까 싶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안에 어떻게 녹여낼지는 또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히면서요. 민주당 비명계 의원까지 만나고 있다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비윤, 비명 다 모여서 이제 빅텐트를 꾸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강성필 최고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이 그 신당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일간 요즘 보도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를 접촉하는 이유는 아마 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3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변에는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일명 가결파 의원 5명을 노림수로 두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리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가능성 낮다고 보셨는데 장희찬 최고는 비윤, 비명 다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신당이라는 게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제3지대 신당이 되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지분을 내려놓고 비명계든 비윤계든 이런 분들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온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이 원탑이 아니고는 못 견디는 성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도 과연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공천이겠죠.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게 된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막판에 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 재활용하는 거 아니냐. 공천 탈락한 사람들 담는 게 무슨 개혁이냐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어서 인재풀 난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자,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비명계 합류는요, 이제 개똥 같은 소리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쓰고 있는데 한 언론 보도 보면요, 이 전 대표가 만났다던 그 비명이 5선의 이제 이상민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를 향해서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 여지가 뭐냐? 신당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정치 철학보다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명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 비명계 의원들이 어찌됐든 이재명 의원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보수 정당으로 넘어가서 정치한다는 것은
도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국민의당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이런 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12월 27일 뭐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제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 뭐 제3지대 뭐 곧 임박했다고 보시는지 장희찬 최고는 얼마만큼 파급력이 만약에 탄생한다면 있다고 보시는지 얼마나 대단할 걸로 보시는지.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혼자만의 신당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과 연대해야 그나마 약간의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는데 연대하기에는 비명계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받는 게 낫다고 판단할 비윤계 입장에서도 매력도가 높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연신 사실 모욕과 면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걸 거절할 명분이 이 전 대표에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신당이 그랬던 것처럼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안철수 의원이 정말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실험이 가능했으나 결국에는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가 함께했던 바른정당도 현역 의원이 뭐 30명 정도 우르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현역 의원 한 사람 없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실험이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하면 뭐 위협 요인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물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도 요즘 TK의 민심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경북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네. 되게 인지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도 대구 내려가서 살찐 고양이 호랑이 새끼 얘기를 언급한 것처럼 이들과 어떤 연대를 통해서 TK 지역에서 바람을 한번 일으킨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 일단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당 중진들이죠. 왜 이거 선언 안 하냐? 수도권 출마, 뭐 불출마 이런 얘기 안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먼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뭐 몇 명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되면 결단을 내려라.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 주세요. 공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이제 친윤으로 불리는 이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철규 위원장 모두 좀 대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희찬 최고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이제 결단 내려달라고 전화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결단 내린 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시기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부적으로 내렸더라도 지금 너무 이르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연말이 되어서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었을 때 그러한 어떤 희생, 결단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선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추가적인 희생의 결단이 있다 없다 단언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 처음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상의 정치 구단의 향기가 풍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고 이 분위기에 결정적 호응이 이어지는 시기를 11월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도 연말부터는 뭔가 가셔야 되는 움직임들이 꿈틀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권성동, 장제원 뭐 두 분도 마찬가지 친윤으로 불리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보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비법률적 명예회복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신당 얘기입니다. 뭐 어떤 주인공일지 한번 궁금해지는데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강성필 대변인. 조국 전 장관입니다.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일단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선에 나가고 싶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당 인사,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 장관의 문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국의 강을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53석이라는 거대한 장기판에 지금 조각을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 전 장관이라는 큰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판 전체가 어떻게 조각을 다시 해야 될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뭐 한 가족이 도륙당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것들을 비법률 방식, 즉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시든 아니면 뭐 비례정당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총선에 나가실 거라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 장인찬 최고. 이 조추송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조추송.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 출마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뭐 중도층 여론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이분들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추송이 만약 다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도 그런 호재가 또 없겠죠. 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 정도는 할 것이 분명하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참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굉장히 뜨거운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중도층 민심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럴 경우 그냥 무턱대고 컷오프 시키거나 출마를 못하게 막았을 때 내부 지지층이 분열할 수 있는 이슈가 생깁니다. 만약 여당이라면 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출마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조국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 공천을 주거나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정도의 용인을 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조추송 세 사람의 얼굴이 언론과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되고 국민의힘에게는 또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는 악재, 국민의힘에는 호재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